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지난 2일 올랐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사법제도와 관련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와 관련한 두 당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 종합편성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쫄리는 것 없다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반응과 함께 이번 논란에 대한 MBC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법률방송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제도 관련한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뜨거운 감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관련한 두 당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윤석열 총장도 그 대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의 4.15 총선 민주당 정책공약집입니다. 혁신과 공정, 포용, 안전, 평화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정책과제를 C줄과 날줄로 4.15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 관련 공약은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정치개혁 제일 첫머리에 올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로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연내 조속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수처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 공수처 출범을 목받듯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공수처 7월 출범 예정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원래 예정대로 네. 공수처를 가동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해서 여권 주변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100억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이 솔솔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에요.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문제가 되죠. 장모 외에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됩니다. 지금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으로부터 생긴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나 또 그런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기 때문에.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 1호 발표 공약으로 괴물공수처 폐지를 내걸었을 만큼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공수처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큰 거죠. 통합당은 내 삶을 디자인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 미래로 재도약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에서 위헌적 공수처 폐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수호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법안 보면은요. 일단 공수처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어제 정책공동선언식 자리에서도 공수처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란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과연 이게 진짜 고양이한테 통째로 이제 생선가게 맡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파벌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극과 극으로 갈리는 공수처 공약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갈립니다.
먼저 통합당 주장처럼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견제 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이자 정권 친위 기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또다시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다 가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 잘못하면 검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편향적이고 그 정파적인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반면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친위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검찰 권력 분산 차원에서 예정대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수처와 검찰청이 검찰권을 둘이 서로 나눠 갖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권력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견제할 것이고. 민주당은 공정개혁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꼽고 있고 통합당은 불공정개혁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이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는 다시 법을 바꿔야 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야당목 2명도 결국 의석분 포수에 달린 만큼 공수처 설치와 순조로운 진행 여부는 결국 4.15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4.15 총선 법률방송의 사법 공약 점검 두 번째 보도.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작구 심사권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와 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서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은 말 그대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의 체계나 작구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은 제2대 국회 때인 1951년 3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자였던 검사 출신의 고 엄상섭 의원은 모든 법률안은 국가 전체의 법률 체계에 통일 조화돼야 하며 전법과 후법과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법률 용어 및 조문 체제의 통일 등을 고려한 연후에 확정돼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독립한 지 몇 년 안 됐고 법률 전문가가 많지 않았던 시절 법률 체계를 세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폐지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16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야당 의원이 맡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미래통합당 여상규 의원이 맡는 등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법사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이른바 상원 노릇을 하며 법안을 원래 취지와 달리 누더기로 만든다거나 때로는 법안 체계 작구 심사권을 법안 통과 저지에 악용하는 등 소관 상임위 입법권을 침해하며 입법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 16대 국회 58.7%였던 법안 처리율은 17대 국회에선 47.96%, 18대 국회에선 45.53%로 19대 국회에선 34.06%로 떨어졌습니다. 현 20대 국회에선 지난해 12월 기준 29.05%까지 떨어졌습니다. 발의 법안 수가 크게 늘면서 처리율은 떨어지고 있는 걸 감안해도 법사위가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그냥 하세월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법안을 빨리 본회의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DJ에서 원래 그 법사위에 365일이나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과 불만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꿔가며 공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민주당에 내준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가 바뀐 20대 국회에선 2018년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겪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할 정도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라는 반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국회 개혁 일환으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나 국회의장이 지정한 별도의 기구에서 체계작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법사위에선 체계작구 심사권을 덜어내고 법무부나 검찰, 법원, 감사원 등 법사위 고유 소관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각 상임위에 권한과 책임을 지워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유지나 폐지에 대한 별도의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의견은 찬반으로 나뉩니다. 일단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에선 각 상임위에 법안 의결 전권을 맡겨두면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아무래도 그 부처와 그 부처 소속의 이익단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좀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결론을 내는 그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를 객관적, 중립적으로 조정할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사실상 법사위가 있는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가 심사하게 되면 말은 그럴듯하지만 편향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의 지적입니다. 그 역할을 그동안 법사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 기능을 좀 없애는 거는 좀 위험하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법사위가 그런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고 옥상옥이 돼버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제도는 법사위가 작구 수정을 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의결된 사항들을 다시 그 법사위에서 다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나 법사위의 위원회나 똑같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작구 수정 상임위가 이익단체나 압력단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 편향 논란은 해당 상임위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체계작구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지 법사위가 그 역할을 계속할 건 아니다라는 게 헌법학자인 황도수 변호사의 말입니다. 작구 수정만 하면은 괜찮은데 법사위가 작구 수정을 이유로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다시 한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국회가 여와 야가 바뀌면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에 대해 입장을 바꿔 달리할 게 아니라 입법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인지 건설적인 논의와 필요하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회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거 뭐 MBC 단독 보도던데 일단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어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채널 A의 그 이모 법조팀 기자가 이제 지금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이제 수감 중인 그 신라젠 전 대주주,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어떤 비위를 본인한테 제보를 해라. 안 그러면 당신 가족이 다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회유 내지는 협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당시 이제 신라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제 이 전 대표의 가족 재산까지도 이제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듯하면서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러한 협박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취재 협조를 해라. 만약 취재 협조하면은 자신이 그 수사에 신라젠 그 재수사에 영향력을 좀 끼쳐줄 수 있는 검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취재를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그러면은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1번으로 근데 사실 어차피 유를 치나 안 치나 뭐 대표님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뭐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 이모 기자는 이제 여권 인사,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그런 관련성을 먼저 제보해라. 먼저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의 어떤 더 가혹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와이프나 자녀가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산 추징 그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가족이 나중에 잘못하고 가족이 일으키는 것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낫고요. 뭐 회유도 했다고 하는데 회유는 또 뭘 어떻게 한 건가요? 네, 그 이 채널A 기자는 이제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장의 이제 실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검사장과 본인이 친분이 있다. 내가 이 검사장과 관련된 기사도 여러 건 썼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오히려 그 가족의 어떤 수사는 면할 수 있고 이제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형성돼 있고 소신 윤석열 라인이나 기사 보시면 많이 썼었는데 충분히 검찰과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검찰하고요? 네, 검찰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형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가족은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가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잘 조율을 해야죠. 네, 그리고 MBC는 이 기자가 해당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당사자 앞에서 일부를 소리내어 읽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해당 검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그 이전 대표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신에게 알려달라. 보도를 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사팀에 이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어제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있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뭐 채널 A나 해당 검사장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채널 A는 그 어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당사자인 그 소속 그 이모 기자가 이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오히려 요구를 자신들이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해당 기자에게는 이제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제 어떤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좀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MBC 측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이제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 또한 취재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뭐라고 뭐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검사장은 이제 MBC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 이모 기자가 읽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자신이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이러한 통화를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신라젠 재수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뭐 관련된 사실도 없다. 오히려 만약에 그러한 녹취 파일이 있다면 자신의 목소리와 대조를 해달라. 난 너무나 억울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완전히 상반되는데 법적인 문제를 좀 짚어볼까요? 이게 취재하면서 취재원 상대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어르고 달래고 그런 경우는 왕왕인데 이렇게 수사 대상 취재원에 검찰하고 뭐 자리를 깔아주겠다, 뭐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은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협박죄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협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이제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네. 어떤 그러한 이제 언동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네. 실제로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대리인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이 전 대표 측은 네. 지금 가족의 어떤 그런 신병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공포감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형법상 협박이 될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뭐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제 이게 변호사가 아닌 자가 네.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형사처분, 행정처분과 관련된 네. 그러한 업무를 대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기자가 이제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네.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반드시 되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네. 이게 금전 기타 어떤 이익을 제공받고 이러한 네.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취재 협조를 받는 것이 어떤 그런 금전은 아니니까 네. 그럼 기타 어떤 이익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네. 좀 법률적인 좀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무엇보다도 법적인 그런 문제 이전에 이것은 네. 취재 윤리의 문제가 아닐까. 네. 검찰이 특정 어떤 정치인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함에 있어서 네. 지금 나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 언론과 네. 짜고 특정인을 수사를 하고 언론으로 또 보도를 네.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네. 이런 검찰과 언론의 유착 네. 정황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점에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크게 보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나눴다는 대화가 실제로 나눴고 녹취록이 실제로 진짜로 있는 거라면은 이 기자나 검사장은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이러한 대화만 네. 가지고 바로 문제를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러한 대화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사에 네. 어떤 부정한 뭐 압박을 했다라든지 네. 뭐 직권을 남용했다라든지 이러한 정황이 없이 바로 법적인 이제 문제까지로 네.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러한 녹취록이 없는데 네.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것 자체로 이제 거짓말이고 또 취재윤리 위반이다라는 네. 이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 말씀하신 대로 취재윤리 위반은 위반인데 만약에 녹취록 같은 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고 그래도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녹취록이 네. 만약에 없는데 있다는 네. 식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거 네. 자체가 이렇게 바로 네. 뭐 특정 네. 뭐 법률 위반이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취재 윤리 문제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취재, 네. 특히 취재원과 이제 네. 그 특정 이제 취재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보면 검찰발 기사를 네. 이제 받아 쓰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 상황이 공개가 되는 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네.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네. 어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사태 때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못하게 네. 하는 형사사건 이제 공개 금지와 네. 관련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어떤 검찰권의 행사와 관련돼서 네. 또 언론의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네. 이렇게 검찰이나 언론이 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취재와 관련돼서 네. 권한을 남용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좀 발생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실체적인 진실은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법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서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단 해당 기자 소속사와 검찰 관계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녹취가 있고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게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력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을 보도한 장인수 MBC 인권사회팀 기자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재 내용과 경위를 밝혔습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철 전 대표는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친노 성향임을 숨기지 않아온 인물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 전 대표가 운영한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고 신라젠과 이 전 대표, 유 이사장과의 접점을 설명했습니다. 장 기자는 그러면서 최근 보수 언론은 신라젠이 주가 조작 등 범죄에 연루됐는데 유 작가 강연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해왔다. 보수 언론은 신라젠과 친노 쪽 여권 인사와의 관계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보도를 계속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신라젠과 여권 인사, 그중에서도 친노 핵심인 유시민 이사장을 엮기 위해 채널A 기자가 언론 윤리를 깨도 한참 깬 무리수를 뒀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기자 한 명의 일탈이 아니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한 정황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장인수 기자는 이와 관련 채널A 기자가 2월에 신라젠 사건에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시간이 지나면 수사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선수들을 정했다고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철 대표 소유 부동산 자금 추적에 착수했다. 대표 소유 양주 부동산에도 이미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비서 임씨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는 등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채널A 기자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채널A는 이에 대해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또 다른 의미에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뉴스도 세팅된 것 같다. 왠지 프레임을 걸고 있는 느낌이라며 세상 참 무서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아무튼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박진감.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보람이라는 알듯 모를 듯한 말도 남겼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작 내가 쫄리는 게 있으면 긴장하겠는데 쫄리는 게 없다며 태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극우 유튜버들과 언론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내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윤 총장이 장모와 부인 사건 때문인지 요즘 활동을 더 안 하는 것 같다. 윤 총장이 나를 손볼 시간이 없는 건가? 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채널A는 MBC 보도에 대해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스스로 녹음을 했고 그 녹취록을 제보자인 이철 전 대표 쪽 사람에게 들려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윤석열 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채널A 기자를 반신반의하며 해당 검사장의 음성을 인터넷에서 찾아 미리 공부까지 한 뒤에 채널A 기자를 만났다는 것이 장인수 기자의 설명입니다. 진 교수 말 맞다나 세상이 참 무서워진 건지 검언 유착이 깨지는 사필 규정으로 가는 과정인지 아무튼 추 장관의 간과할 수 없다, 심각하다는 말도 그렇고 다시 진 교수 말대로 보람까지는 몰라도 조만간 뭔가 큰 게 터져 나올 것 같은 박진감은 확실히 듭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방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삭제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와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 삭제 조치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및 삭제 전담 인력 운영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최대여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외 규정과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글 등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본사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행정청의 영상물 삭제 요구 등의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법안은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어제도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N번방 같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들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범죄단체 조직죄는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N번방 같은 반사회적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채팅방을 그 자체로 일종의 조폭 집단으로 봐서 가입한 것만으로도 조폭 가입과 똑같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N번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마땅치 않은 현 법체계의 구멍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15 총선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N번방 사건 관련 처벌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결단을 하면 선거운동을 하루 중단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심 대표의 요청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에 대해 완전히 전적으로 심 대표 생각과 같다면서도 다만 지금 1번당, 2번당이 주장하는 건 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인데 라고 말해 총선 이후 처리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과거에 떨이 국회라고 해서 마지막 골치 아픈 걸 다음 국회에 넘겨주지 말고 처리하자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도 그렇게 했다는 게 문 의장의 말입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국회 개혁 관련 입법도 확실히 손보려고 한다. 총선 후에도 임시국회 소집이 안 되는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워딩을 보니 전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N번방 관련 법안들을 국회 개혁 법안과 묶어 세트로 처리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선거 끝난 국회가 민생이나 민의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총선 이후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될지는 논외로 하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온 물기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은 총선 전이든 후든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성착취 동영상 N번방 유료 회원들 신원을 전원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0만 명 가까이 동참하는 등 이들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번방 전체 회원 신상 공개라는 스미싱 문자까지 살포되고 있을 정도로 N번방 유료 회원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높은데요. 법률적으로 이들의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살포되고 있는 속보 N번방 전체 회원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스미싱 문자입니다. 문자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연락처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갑니다.
N번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 정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이를 악용한 악성 스미싱 문자까지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N번방 유료 회원들 전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참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동의를 넘어선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일단 경찰은 조주빈 외 다른 공범 및 회원들의 신원을 특정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심은 실제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기소 전 신상공개와 기소 후 신상공개로 크게 두 경우로 나눕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가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입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5조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과 이름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엔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전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조주빈이 첫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범행이 흉악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 N번방이나 박사방 다른 유료 회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결국 범행 가담 정도와 행위 양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유형에 따라서 유형이 그 성폭력 범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를 전제로 그 25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국민의 알 권리 등 전적인 공익을 위해서만 신상 공개가 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즉 청소년이라면 신상 공개가 되지 않도록 25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소 후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이 피고인의 성범죄를 유죄로 판결하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또한 죄질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공개되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성범죄자로서 선고를 받으면서 신상 공개가 되든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와 언제 어디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개요가 사진과 함께 공개됩니다. 지도별, 동네별 검색 기능이 있어 우리 동네 부근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고 이 피의자 재범의 방지, 범죄 방 이런 사람들 얼굴을 알려서라도 이제 이런 동종류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피의자 사진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이 머그샷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저장하는데 사실상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개인의 이제 신상 프라이버시하고 이제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는데 일단은 주마다는 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주별로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연방 사건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주 사건만 이게 돼요. 신상 공개가. 희대의 엽기적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관련 조주빈보다 앞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에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가 되기는 되는 걸까요?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모두 6명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며 돈을 내는 사람에게 N번방에 들어가는 링크를 제공해 N번방 문지기로 통했던 38살 전모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만 13차례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정말 잘못했고 뉘우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테니 선처해달라는 것으로 대동소이합니다. N번방을 운영한 공범 중 한 명인 한모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방 운영진이자 유사대하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16살 이모군도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반성문 제출 행렬에 올랐습니다. 이런 반성문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지만 일단 안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경우에 따라선 이른바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에서입니다.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감형 요소로 보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 양형연구의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반성문을 낸다는 것은 자백,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자백하거나 반성하고 있을 때를 이제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지난해 성범죄 판결 137건을 분석한 결과 48건, 35%가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유죄 선고 3분의 1가량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형을 깎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통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백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들어가는데 보통 장량 감경 사유로 들어가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 장량 감경을 통한 선처를 노리고 위장 반성문을 내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을 검색하면 반성문을 대신 써주겠다는 대필업체들의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조 전문 작가가 쓰는 적중도 높은 반성문으로 형량을 낮춰드린다. 반성문만 잘 써도 법정 형량과 벌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광고입니다. 난감한 것은 재판부가 진짜 뉘우치고 반성해서 반성문을 낸 것인지 대필 위장 반성문을 낸 것인지 딱히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정작 필요한 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게 정말로 반성하는 것인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엽기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성이나 뉘우침을 양형 판단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적인 비난이나 분노가 크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감경 요소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이제 무관용의 원칙으로 기존의 형량의 최대 형량으로 고민해야 된다. 같은 취지에서 N번방 사건 관련 자수자의 경우에도 참작은 하되 활동 가담 정도나 범죄 양태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반성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이 취해야 될 태도는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형량도 상당히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낮은 데다가 그렇게 감형까지 할 경우 이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사실 송반망이 처벌이라는 논리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이 지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N번방 피고인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빨리 자수해서 반성하고 범죄 근절에 협조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관련한 얘기를 그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만 13살 초등학생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절도에 무면허 사망사고, 거기에 뺑소니까지.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편도 3차로를 빨간 신호도 무시한 채 빠르게 내달립니다. 이렇게 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은 사거리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편이 크게 날렸음에도 가해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지난 29일 새벽 0시 15분쯤 대전시 동구 성남 내거리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로나19로 개강이 연기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2006년생으로 만 13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차량엔 또래 7명이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160km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2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서울로 도망치다 붙잡혔습니다. 일단 직접 운전대를 잡은 A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진 않았습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망에 대해서 가장 중환죄인 뺑소니치사, 즉 특가법 5조 3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져야 되는데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인 같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중환범죄지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엔 관련 법에 따라 이른바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습니다. 10단계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 장기소년원 송치인데 장기라고 해도 최장 2년으로 제한됩니다. 거기다 통상 중간심사를 거쳐 1년을 전후에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이른바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위가 성인이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지는데 만 14세 미만 어린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습니다. 소년법에 따른다면 촉법소년의 경우 장기 소년 성취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 1월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등 처벌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물론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을 해서 형사처벌 대상을 넓히거나 처벌을 좀 엄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이게 조금 의문이 있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면 몇 살까지 낮출 것이냐, 12살은 괜찮고 11살은 안 되냐, 그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연령 조정 외에도 청소년 범죄 양태와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종합적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통 청소년 범죄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재범 비율이 높은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 연령만 낮추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것도 그렇고 꿈 많던 대학 신입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그렇고 법을 고쳐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결과의 무거움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에 맞닿아 있는 경사면에 그어놓은 사선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할까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일까요? 로 인사이드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여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횡단보도가 일종의 과속 방지턱 같은 기능도 함께 하는 건데요. 도로 표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사면엔 사선을 그려 넣어서 운전자에게 경사면이 있음을 알립니다. 76살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15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아이의 왼쪽 다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요건이 안 되거나 절차적, 형식적 하자 등이 있을 때 실체적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그냥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보고 재판을 종료하는 겁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우선 횡단보도와 맞닿은 경사면의 사선 표시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선이 그어진 해당 경사면은 횡단보도 기능이 아닌 횡단보도가 도로 표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검찰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도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어서 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사고 역시 횡단보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니 횡단보도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 운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아베 일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부산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점거 시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모 씨 등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35분쯤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일본의 재침략, 경제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약 10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10분 만에 종료됐지만 권 씨 등은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오늘 권 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오히려 뜻이 왜곡해 전달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대학생들의 이런 점거 시위의 휴시자 대명사격은 지난 1984년 11월 14일 당시 전두환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정당사 점거 사건 아닌가 합니다. 시위라고 해봐야 대학교 안에서 유인물 몇 장 뿌리고 구호 몇 번 외치면 학내에 상주해 있던 경찰에 끌려나가는 정도가 고작이었던 당시 민정당사 점거 사건은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과 운동권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듬해인 85년 5월엔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금기어였던 양키 고 홈을 공공연하게 외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같은 해 11월엔 전학년 소속 대학생 191명이 가락동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점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시위 관련 당시 점거 농성자의 절반에 가까운 82명이 구속됐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취지도 다르지만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서 대학생 20여 명이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점거 시위를 벌였는데 단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된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항의에 일본 영사관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는 재판부 판시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판결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